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사실 주식 재무에 관한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데 너무 복잡하고 딱딱해질 것 같아서요. 그냥 이야기가 하듯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업을 볼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요소들이니까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정리하는 부분만 듣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혹시 뭐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내가 만약 그 5억짜리 집을 샀는데요. 이 집을 3억의 내 돈과 그리고 2억의 뭐 주택담보대출로 샀다고 칩시다. 여기서 경제학 용어로 3억이 내 돈, 자본이 되고 그리고 2억은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이 3억의 자본과 2억의 부채가 합해져 이 5억짜리 집은 내 자산이 될 거고요. 이때 내 자본 3억 대비 이 부채 2억의 비율, 즉 2억 나누기 3억은 3분의 2죠. 퍼센트로 치면 66.6%, 한 67% 정도 되겠네요. 이 67%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내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뭐 별거 없죠? 아무래도 빚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채는 필요악입니다. 다시 말해 그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꼭 필요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부채 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뭐 이건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좀 보수적으로는 80% 이하면 뭐 아주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 이하 또는 80% 이하 정도의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생각해요. 물론 더 낮으면 좋겠죠? 부채 비율은 어쨌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래, 그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가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율보다 당좌 비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좌 비율을 아시려면 당좌에 대한 뜻, 당좌 자산에 대한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당좌 자산은 그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현금은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뭐 은행에 가서 바로 해지해버리면 현금 되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뭐 혹은 외상 이런 것들은 바로 들어오면 현금이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 뭐 기업에 이렇게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로 뭐 주식을 사놓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주식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부채는 여기다 표시할게요. 부채는 크게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 유동 부채란 뜻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뜻합니다. 즉 만기가 1년 이하의 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나머지 그 1년 이상의 장기 부채가 비유동부채가 되고 1년 이하의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가 유동부채인데요. 이 당좌 비율이란 유동부채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와 당좌 자산의 비율, 즉 내가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그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를 당장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공식은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 곱하기 100이거든요. 여기서 곱하기 100인데 100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곱하기 100은 단순히 그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그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 즉 유동부채가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기업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즉 당좌 자산이 200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 기업의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200억 나누기 유동부채 100억 해서 2가 되고, 이걸 퍼센트로 치면 200%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B라는 기업은 얼마라고 해볼까요? 같은 똑같이 부채가 똑같이 있다고 치죠. 유동부채 100억 그리고 당좌자산 50억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당좌 비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50억 나누기 100억 0.5가 되겠죠? 100을 곱하면 50%가 될 겁니다. 자, 당연히 이 A라는 기업이 훨씬 안전한 기업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두 기업에 그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서 은행에서 빚 독촉이 시작됐어요. 우선 그 단기에 갚아야 할 빚이 만기가 먼저 돌아올 건데, A라는 기업은 그 단기 부채를 당장 갚아도 현금 200억 빼기 100억 해서 100억이 남지만, B라는 기업은 100억을 갚아야 하는데 50억밖에 없으니 회사 내 다른 자산을 팔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끌어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단기 부채가 꼭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한 1, 2년 정도인데 1년이라고 쳐보죠. 그럼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내가 회사 잘 다니고 신용에 별 문제가 없다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단기 부채라 할지라도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한다기보단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갱신을 통해 연장이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다니던 회사에 잘리거나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안 되고 갚아야 할 거잖아요. 회사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힘들어진 기업이 많듯이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므로 회사는 현금 관리를 항상 잘 해야 할 것이고 우리도 그런 기업을 선택해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유보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유보율의 개념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에는 회계적인 개념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용어 하나는 아셔야 하는데요. 바로 자본금이라는 용어입니다. 아까 위에 여기 뭐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에서 이 자본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이걸 그냥 자본금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납입 자본금이라고 해요. 말이 어렵죠. 이걸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창업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오너가 회사를 차릴 때 처음에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 1억을 들여서 치킨집을 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나서 분점이 생기고 프랜차이즈화 됐어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의 가치가 1000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1000억 규모의 회사 오너지만 이 1000억이 다 내가 들인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치킨집 미래가 밝아 보여서 가맹점을 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직접 투자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1000억짜리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실제 내 돈은 최초 치킨집 차릴 때 들어간 1억이겠죠. 이 1억이 바로 최초 창업을 위해 사용한 창업 자본금, 그리고 보통 줄여서 그냥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유보율이란 이 1000억짜리 프랜차이즈를 경영을 하는데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 수입을 통해서 뭐 회사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제품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할 수도 뭐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등등 회사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축적을 하게 될 거예요. 돈을 수입이 발생한 그 돈을 축적을 하게 되겠죠. 뭐 돈 버는 족족 어디 다 퍼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횡령이 되겠죠. 그렇게 어쨌든 퍼주지 못하고 쌓이게 될 건데, 그렇게 이 회사가 번 돈을 회사 내에 차곡차곡 쌓아서 한 30억 정도 됐다고 칩시다. 이 1000억짜리 프랜차이즈 기업이 돈을 벌어서 30억 정도의 이익금을 남기고 그걸 회사 내에다가 쌓아뒀다고 칩시다. 네, 아까 1억이 자본금이죠. 자본금. 그리고 30억의 이익을 회사에 쌓아뒀다고 치면 이걸 회계학적 용어로 잉여금이라고 해요. 잉여금. 잉여인간 들어보셨죠? 뭐 남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남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보율은 이 잉여금 30억 나누기 내 자본금 1억. 유보율의 공식은 잉여금 나누기 자본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30억 나누기 1억. 이거 30이 되고 퍼센트로 나타내면 3000%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은 그 잉여금 나누기 자본금,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100은 여전히 그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한 공식이고요. 표시하겠습니다. 그냥 머리 아프니 이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공식을 아실 필요도 없고 뭐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보율이 높으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차곡차곡 잘 쌓았다는 뜻이니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회사에 현금화 시킬 자산이 충분하다는 뜻이니 긍정적일 테고요. 근데 만약 이 치킨 프랜차이즈가 경쟁력이 떨어져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빚이 있다면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등등 돈은 나가야 되는데 수입은 줄어드니 쌓아둔 이 잉여금에서 돈을 꺼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유보율은 떨어지겠죠. 유보율이 높을수록 회사는 안정적이다. 이해 가시죠 이건?
지금까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먼저 말씀드린 당좌 비율과 유보율은 기업의 현금 보유량에 대한 지표인데 당연히 높을수록 좋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좌 비율은 100% 이상, 즉 당장 회사가 어려워져도 1년 만에 갚아야 되는 대출 정도는 상환할 수 있는 돈. 당좌 비율이 100%란 뜻은 아까 보시면은 이 유동부채 당장 1년에 갚아야 되는 돈을 그만큼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좌 비율 100% 이상, 그 다음에 유보율. 유보율은 1000% 이상. 뭐 내가 최초 창업 비용 들인 돈에 뭐 한 10배 정도는 회사 내에 쌓아둬야 경영 잘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태볼게요. 이제 종합 한번 해볼게요. 부채 비율은 100% 미만, 혹은 좀 보수적으로 80% 이하. 뭐 이 정도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요, 재무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 비율이 더 낮을수록 당좌 비율과 유보율이 더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건전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긍정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커트라인 정도는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부채나 당좌 비율, 뭐 유보율은 모두 현금과 관계가 있잖아요. 돈과 관계가 있잖아요.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렸을 것이고, 사내에 쌓아놓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의 지표가 당좌 비율과 유보율일 테니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 만약 기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최고의 무기가 바로 현금이겠죠.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은행 이자도 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현금이.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만약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현금 자산이 충분하다면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그 산업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다르겠죠. 하지만 미래는 밝은데 기업이 현재 주춤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한번 주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아주 밝은 미래의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현재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자를 보고 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즉 주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은 낮고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은 높다. 즉 현금은 두둑하게 있다. 현재 실적이 좋지 못하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 잘 버텨서 회복만 잘하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수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바꿔 해석할 수 있겠죠. 종목 하나만 볼게요. 자, 종목은 바로 ST팜입니다. ST팜을 한번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이게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에 영업을 꽤 잘했고 실적이 좋았어요. 매출 2천억에 뭐 영업이익을 600억 정도 내고, 이때는 이제 기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미국 회사와 합작해서
C형 간염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그렇게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약효가 너무 좋아서 먹으면 먹는 대로 다 낫고 재발도 안 합니다. 그냥 C형 간염이라는 병 자체를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병 자체를 소멸시키는 너무 우수한 약이었지만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약을 못 팔잖아요. 그때부터 실적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엔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죠.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2017년도 뭐 이렇게 2017년도까지는 괜찮았다가 주가가 쭉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렇게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2018년도에도 빠지고 쭉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조금 회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흐릅니다. 하지만 다시 재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이때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부채 비율과 당좌 자산 유보율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 뭐 거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 대단하죠. 이렇게 이 ST팜이라는 기업은 2년 연속 연속 적자에도 재무 환경은 아주 탄탄했고 코로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제 ST팜의 생산품 중 핵심이 올리고핵산이라는 의약 원재료품이 있는데요. 생산 중인 올리고핵산의 사용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고 현재 전 세계 3개사에서밖에 이 올리고핵산을 제조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 바이오 원재료 생산이 까다롭고 힘들어요. 어쨌든 올리고핵산의 사용처 증가로 전 세계 3개사의 공장이 풀캐파로 쉼없이 돌아가고 있고 현재도 이 중 ST팜은 생산량이 3개 업체 중 3위인데 현재 2층짜리 생산 공장을 4층짜리로 그러니까 2층을 더 증설하고 있고 이게 완공되면 생산량이 세계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2개사도 증설 중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리고핵산의 사용처 확대와 진입 장벽이 높아 전 세계 3개사밖에 제조를 못하니 그 3개사는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ST팜이란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ST팜은 8개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의미 있는 2개의 신약이 하나는 에이즈 치료제이고 또 하나는 암 치료제인데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1임상에 돌입해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만 목매야 하는, 즉 신약 개발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 기업의 뭐라고 해야 되지? 존폐? 근데 존폐가 결정되는 다른 일반 중소바이오 업체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른 기업입니다. 근데 ST팜은 이 올리고핵산이라는 바이오 원재료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 캐시카우라고, 좀 어려운 말로 캐시카우라고 하죠. 그 캐시카우가 확보되어 있는 업체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신약 개발을 더해서 탄탄한 캐시카우 위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안전성이 다른 바이오 업체들에 비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은 장기 보유하면서 기업의 성장성이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봐야 하고 그렇게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ST팜에 대한 기업 얘기는 사실 하다 보면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ST팜이 너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주가도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께는
제가 오히려 추격 매수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훅 사버리세요. 타이밍 매수를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하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이 ST팜은 좋은 기업이니 보유하신 분은 지속 보유하시고 아니신 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가격 조정이 온다면 조금씩 아직 담아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